심장이 터진 걸 어떻게 하냐면, 고래가 이제 분수공에서 물을 뿜잖아요. 거기서 이제 피분수를 탁 뿌리면 고래가 죽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죽은 고래를 보트에 묶은 다음에 본선까지 끌고 와가지고, 본선에 보면 이제 작살이 달린 도르래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도르래에 달린 이제 갈고리 같은 거를 고래 몸에 탁탁탁 찍어가지고 도르래를 이렇게 올려서 본선 위까지 올립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유통 기술이나 뭐 냉동 기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래는 거의 이제 기름만 채취를 했고요. 살 같은 거는 다 이제 버렸죠. 그러면 이제 포경선을 항상 상어떼들이 엄청 따라다녔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고래 고기나 피 이제 먹으려고 상어떼들이 많이 따라다녔고, 보통 이제 고래에 그럼 기름이 어디 있냐? 이 머리 쪽에 다 있다고. 아까 보면 향유고래가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게 안에 다 엄청 기름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선원들의 이제 이 기름을 어떻게 채취를 했냐면, 끝이 뾰족한 삽이 있습니다. 그 삽으로 고래 머리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좀 두레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름을 끄집어내는 시라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고래의 기름이 얼마나 그 머리에 많았냐면, 선원들은 이 고래의 머리를 하이델베르크의 술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의 술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술을 저장하는 엄청 큰 웅크통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고래의 머리가 컸고 안에 기름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름을 채취를 하면 배에 끓여가지고 그 녹인 거를 이제 드럼통에다 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보시면요, 고래를 해체하고 나면 배의 갑판이 이제 고래의 피와 기름으로 정말 난장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선원들은 고래를 잡고도 굉장히 이제 녹초가 됐을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 막 30m 이런 고래를 잡았으면 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근데 또 이제 갑판을 막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몸이 녹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저자는 이슈메일의 이 글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우리는 오랜 고생 끝에 세상에서 가장 덩치 큰 동물에게서 귀중한 경례를 빼낸 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참을성 있게 몸에 묻은 오물을 씻어낸다. 하지만 고래가 물을 뿜는다 하는 외침소리에 우리는 또 다른 세계와 싸우러 달려가 젊은 인생의 판에 박힌 일을 처음부터 다시 되풀이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래를 해부해보아도 피상적인 것밖에는 알 수 없다. 나는 고래를 모른다.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것 같다. 고래의 꼬리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머리를 알 수 있겠는가? 게다가 고래는 얼굴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고래의 얼굴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요, 이렇게 녹초가 될 정도로 열심히 살고 그 일을 백날 반복하고 있음에도 자기는 끝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고래를 항상 잡아왔지만 자기는 결국 죽을 때 고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의 좀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인간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이라는 걸 삶을 살지만 결국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인생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완벽히 알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상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커드호는 일본 해를 향해서 이제 항해를 합니다. 당시에 일본 해 근처에 고래 어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해를 이제 하면서 계속 항해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많은 배들을 만나거든요. 일본은 동해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헷갈렸습니다. 이게 진짜 일본 영토에 있는 아마 바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보통 옛날에 표기했던 동해를 일본 재팬시라고 표기한 걸 일본해라고 말하는 건지 그게 이제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뭐 여기 번역본 상으로는 일본해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해를 향해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이 포경선들이 마주치는 포경선들을 보면 무조건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묻을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포경선들마다 묻을 떠난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소식이 너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항구를 출발할 때 이제 자기 선원들이 아닌 사람들의 편지까지 다 받아다가 혹시 이제 바다에서 그 배를 만나면 내 편지를 전해다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편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아 너네 묻에서 떠날 때 무슨 일이 있었니? 혹은 너네 고래 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나누는 게 이제 약간 관례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커드호도 항해 중에 많은 배를 만나게 되는데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배가 영국 소속의 이제 세뮤얼 앤더비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앤더비호를 만나가지고 피커드호에서 보트를 내립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근데 이제 피커드호의 선장인 에이헤브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모비딕. 그래서 이 피커드호의 선장 에이헤브는 이 세뮤엘 앤더비호의 발음이 어려우네요. 서양식이라. 그래서 앤더비호의 선장에게 가서 바로 그것부터 묻습니다. 당신 모비딕을 보았어? 하얀 고래. 그러자 이제 그 선장이 자기의 옷깃을 이렇게 들면서 보여줍니다. 그 사람도 이제 팔이 없어진 거죠. 팔을 고래뼈로 똑같이 깎아 만든 의수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헤브는 다리를 뺏겼는데 팔다리 하나씩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근데 이 영국 선장은 에이헤브 선장과는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에이헤브 선장이 물어봅니다. 아, 왜 당신은 이렇게 팔까지 빼앗기고 복으로 왜 돌아가고 있냐? 당장 그 모비딕을 쫓아가지고 복수를 해야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니까 이제 영국 선장이 답합니다. 아니 뭐 팔 한 적 잃었으면 됐지. 뭘 더 잃으려고. 나는 됐다. 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안전한 삶을 살겠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겪고도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이헤브 선장은 기분이 마뜩치가 않습니다. 아니 전 사나이가 기계도 없네 하면서 이제 마뜩치 않은 기분으로 다시 배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정신 있는 사람이면 팔까지 뺏긴 거 보고 아 나도 잘못하다가는 남은 것까지 다 잃겠는데 싶어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텐데, 이 에이헤브라는 사람은 집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이 작중에 보면 이 사람이 무태 두고 온 자식이나 이제 아내도 있거든요. 아내도 또 굉장히 젊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젊은 아내가 무태 있는데도 에라 난 그건 모르겠고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 또 이제 배로 돌아와서 진짜 사과가 중력에 이끌려서 떨어지듯이 모비딕에게로 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피커드호가 계속 항해를 하는 도중에 불길한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죠. 자연이 이제 인간들에게 주는 자비예요. 빨리 집 돌아가라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불길한 징조가 성 엘바모의 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중에만 등장하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어난 현상인데, 뭐냐면 배의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제 보통 배에도 다 피레침을 달아놨거든요. 이 시기에도. 왜냐하면 바다 한복판에서 그거밖에 없으면 낙뢰가 거기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배에도 다 피레침을 이제 연결을 해놨는데, 그 피레침에 갑자기 불이 팍 붙는 거예요. 하얀 불 같은 게 막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쳐봤는데, 과학적으로 실제로 있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뭐 대기 중에 이제 전자가 막 물체에 엄청 세게 부딪혀가지고 실제로 하얀 불 같은 게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과학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저게 뭐 어떤 현상이구나 알 텐데, 그때 당시에 선원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쇼크였겠어요. 갑자기 허공에서 막 난데없이 하얀 불 같은 게 막 활활 불타고 있으니까 이 선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걸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스타벅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스타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모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징조나 신호들을 굉장히 잘 잡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되는데, 제가 여긴 적진 않았지만 이때 이 에이헤브라는 사람이 또 기가 막히게 그 군중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 선원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그때 이 엘바모에 불이라는 게 붙으면 보통 그 자리에 낙뢰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배에서 작살 위에 번개가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헤브 선장이 그 번개가 떨어진 작살을 진짜 냅다 들고 바로 선원들 앞에 딱 씁니다. 봐라, 내가 이 신의 계시가 내린 작살을 들고 고래를 죽이러 가겠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론을 반전을 시켜버린 거죠. 완전 불길한 상징이었는데 한 번에 이제 고래를 뭔가 잡을 운명적인 뭐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종교적인 뭔가 열반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미쳐가지고 모비딕을 또 이제 잡으러 갑니다. 또 가는 과정 중에 이 엘바모의 불뿐만이 아니에요. 벼락이 한번 치니까 그 배에 있던 나침반들이 전부 아작이 나버리거든요. 나침반이 그 자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비딕을 쫓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전부 나침반들이 가리키게 돼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 에이헤브라는 사람이 진짜 끈질겨서 자기가 또 나침반을 만들어요.
꾸역꾸역 막 수평자석이라는 나침반을 만들어서 모비딕을 쫓고 중간에 폭풍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라면 이제 폭풍이 바람이 역으로 불어오니까 그걸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막 뚫고 어거지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 폭풍 속까지 뚫고 이제 피코도가 나왔는데, 폭풍을 뚫고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바다가 싹 고요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진짜 막 폭풍이 무슨 말이냐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요해진 거예요. 마치 진짜 또 다른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처럼. 근데 이렇게 바다가 잔잔해지고 막 따뜻한 적도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니까 이 에이에브란 사람도 사실 진짜 미친 사람이지만 반쯤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이 또 발동을 했나봐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소리를 이렇게 살며시 스타벅에게 합니다. 스타벅, 요즘 나는 이상하게도 자네한테 마음이 끌리는 걸 느꼈어. 하지만 이 고래 문제에서는 나한테 자네 얼굴은 이 손바닥이나 마찬가지야. 입술도 눈도 코도 없는 공백이지. 알겠나? 에이헤브는 영원히 에이헤브야. 이 법령은 모두 그대로 공포되고 절대로 변경할 수 없어. 그건 이 바다가 물결치기 10억 년 전에 자네와 내가 예행 연습을 마친 거야. 그러니까 이 결국 에이에브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미친 복수심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마음이 한편에는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본인도 이제 괴로웠겠어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나름대로 이때 선장이면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이제 편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상한데 미쳐가지고 이제 막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도 얼마나 또 팔짱 뛰고 미친 노릇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복수심을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얼마나 포기할 수가 없었으면 이미 나의 운명은 10억 년 전부터 결정이 나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을까요? 그래서 에이에브는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정말 잘하는 게 사람을 다면적으로 그립니다. 이 에이에브라는 사람이 단순히 폭군이나 미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미쳤다는 걸 알고 이게 정말 고통이란 걸 알면서도 고래를 잡으러 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인간스럽죠. 보통 진짜 미쳐가지고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다 알면서도 잘못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코도가 마지막 비극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개월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피코도가 마침내 모비딕을 발견한 거예요. 이때 이제 모비딕을 발견한 선원들은 한편으로는 드디어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전설로만 들었던 고래가 실존을 했고, 심지어 쟤는 포경선들을 벌써 막 수십 척이나 가라앉혔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벌벌벌 떠는데 이슈멜도 마찬가지로 공포를 느꼈겠죠. 그래서 그때 모비딕의 흰색 몸을 보고 느꼈던 공포를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감미로운 것, 명예로운 것, 숭고한 것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모두 모아보아도 이 흰색의 가장 깊숙한 개념 속에는 좀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숨어 있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붉은 핏빛보다 더 많은 공포를 우리 영혼에 불러일으킨다. 흰색이 좀 더 기분 좋은 연상에서 분리되어 본질적으로 무서운 것과 결합했을 때 흰색을 생각만 해도 그 공포가 극한까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 포착하기 어려운 성질 때문이다. 북극의 흰 곰과 열대지방의 백상아리를 보라. 매끄럽고 유별난 흰색 외에 또 무엇이 그들을 유별난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는가. 말없이 만족스럽게 바라볼 만한 그들의 생김새를 무섭다기보다 역겹고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송장처럼 창백한 흰색이다. 이러니까 선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당장 이제 내가 배를 타고, 심지어 본선같이 높은 데서 작사를 찌르는 것도 아니라 이 조그만, 아까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손바닥만한 보트를 타고 가서 그 막 몸이 30m나 되는 애랑 부대 끼면서 싸워야 돼요. 하지만 선원들은 또 나름 이제 뱃사람들이라서 그 공포를 물리치고 나가서 결국 싸우게 됩니다. 작사를 쥐고 이제 에이에브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원래 이 사람이 맨날 보트에 타지 않거든요. 왜냐면 한쪽 다리가 의족이기 때문에 거동이 이제 편치가 않아요. 근데 이 모비딕을 발견했을 때는 에이에브가 가장 먼저 나서서 보트에 섭니다. 그리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선원들을 이끌어서 이제 미친 듯이 막 모비들을 향해 전진을 하죠. 막 물거품을 진짜 미친 듯이 튀기면서. 그렇게 이제 선원들은 모비딕이랑 싸우는데 총 3일에 걸쳐 싸우거든요.
근데 역시 이 모비딕이라는 고래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전 고래들은 그냥 가가지고 바로 죽였는데 이 모비딕이라는 애는 싸울 줄을 알았던 거죠. 어떻게 인간들을 죽일지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날에는 오히려 막 배가 뒤집히고 뭐 난리도 아니고 사람들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어영부영 끝나고요.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이 모비딕이라는 애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인간이 아무리 작사를 들고 있어도 모비딕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말로는 바다의 악마고 다르게 보자면 파도의 성 그 자체거든요. 몸 길이가 30m면요 몸무게는 50톤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꼬리 한 번만 철썩해도 인간한테는 이제 거의 뭐 탑 하나가 섰다가 주저앉는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틀째까지 이제 계속 고래잡이에 실패를 하니까 이 에이헤브가 아기 받칠 대로 받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이 고래를 잡아야 되는데 눈앞에 두고도 두 번이나 패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일째 오늘은 내가 쟤랑 사생결단을 낸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마지막을 각오를 하고 바다로 나가요.